이재명 대표의 전원합의체가 이제 바로 회부가 되고 소부에서 바로 회부가 되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모여서 기일을 잡고 토론을 했다고 하고 다음 기일은 아직 안 잡혔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평이 하는 그거는 이제 아직 안 잡혔다. 심리기일은 안 잡혔지만 제가 이제 법원에서 녹을 먹는 후배한테 슬쩍 분위기 어떠냐 그러니까 뭐 어쨌든 빨리 나눈다는 분위기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선 전에 어쨌든 전원합의체 결론은 난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나면 어떠고 안 나면 어떠하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파기 자판 가능성은 없다. 파기 자판이 돼서 그렇다. 파기 자판 중에서도 물론 이제 벌금형이 100만 원 이하냐 100만 원 이상이냐라는 쟁점이 있지만 그동안 이제 보도가 많이 됐지만 무죄 난 거를 유죄 취지로 파기 자판한 선례가 없다. 유죄 취지로 올라온 거를 무죄로 한 것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 그것은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더라도 법원은 별로 부담이 없지 않을까? 라고 이제 1차적인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2차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파기가 됐다.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볼을 던졌을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사건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머지 대장동이랑 백현동이랑 성남FC랑 다 있는 그게 있는데 그 재판은 대통령이 출석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입장 표명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에 맞서서 대통령이 되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 해석에 맡기지 않고 그냥 형사소송 진행되는 것이 다 중지되는 뭐 입법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흘러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보도에 있더라고요. 요렇게 일단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세트 얘기했는데 요 이슈에 대해서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떤 감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상이요? 네, 느낌. 근데 그거를 왜 전원합의체로 왜 갖고 간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니까. 근데 네. 자연스럽게 가져가면 되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뺏어갔습니까? 조희대 원장은 나는 3개월 설이니까 633 원칙에 맞춰야 되니까. 나는 작년부터 얘기한 것이고 특별히 계엄 전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내가 하는 말 지키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대법관들이 지키면 되지. 대법관들이 다 지켜서 하면 되지. 왜 직권으로 그걸 전원합의체로 왜 뺏어갑니까? 뭐 뺏어갔다기보다 이제 대법원 뭐 그런가요? 어떤 음모가 있다. 아니 음모라기보다도 생각이 뭐냐? 생각이 약속은 지킨다. 아니 글쎄 대법관들이 지키면 되지. 왜 그렇죠. 대법원장이 왜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왜 넘기느냐 이거죠. 그게 어떤 김준우식 표현으로 하면 어떤 초식이냐 이거죠. 헌법재판소에 빼앗긴 스포트라이트를 대법원이 가져오겠다.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뭐 음모라든가 뭐 이런 차원의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대법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대권주자인데 유력 대권주자인데 당장 코앞에 어쨌든 간에 결론 내줘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재판 그렇다 쳐도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는 633도 어쨌든 대법원장이 얘기를 해놨고 법에도 있는 거고 뭐 2심 끝나고 나서 3개월 안에는 어쨌든 결론 내줘야 되는 사안인데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에 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런 사안을 이렇게 걸쳐 있는 상황에서 그냥 대선에 돌입하게 되면은 어쨌든 논쟁적인 거를 남겨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야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얼마 안 남은 사건인데 며칠 남지도 않은 사건인데 이거를 결론 내지 않고
가면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진행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반드시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빨리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빨리 결론 내줘야 된다. 근데 이 얘기가 근데 완결적인 얘기가 되려면은 이런 얘기가 그래서 야 결론 냈어. 대선 전에 결론이 났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시나리오는 무죄 확정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거 외에는 아까 파기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나머지 하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것인데 네.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은 고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면은 대법으로 다시 와야 되고 그렇죠. 대법에서 다시 확정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선 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죄 확정밖에 안 남는 건데 근데 또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야 무죄 주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관 12명 네. 1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14명 중에 2명은 재판 안 하고 14명 중에 1명은 법원행정처장이니까 천대엽 대법관이니까는 이 사람 재판 안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노태학 대법관이니까 나는 회피합니다. 회피했죠. 네. 네. 나는 회피합니다. 이래서 빠지고 12명에서 해야 되는데 12명들 딱 모아놓고 여기가 무슨 저 일본 야쿠자 동성애도 아니고 도적하이도 아니고 얘들아 우리는 오늘 이재명 무죄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아니죠. 네? 다 잘난 그 대법관들 아니에요.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다 종알종알은 좀 그러네요. 무슨 뭐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무슨 뭐 이게 거의 뭐 쪼머치도 없고 박차로만큼 할 건데 다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의견 통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자고 해서 그러니까는 한 번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어찌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제 생각에 내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면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 그냥 소부에서 흘러가게 두고 밖에서 얘기하는 거죠. 빨리 하자. 소부에서 저희 빨리 하려면은 이거 뭐 어떻게 빨리 뭐 자신 없으면 전원합의체로 갖고 와봐. 어떻게 이기판 사판으로 어차피 이거는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기준 국민의 관심사안 이래가지고 소부에서 다루지 않는 사건으로 처리해가지고 어차피 넘겨야 되는 사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넘겨. 그 소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전원합의체로 가야지. 이렇게 해갖고 넘겨도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게 아니고 빨리 갖고 와. 이래갖고 빨리 할 거야. 빨리 갖고 와.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바보 같다. 네? 이렇게 갖고 가면은 마치 무죄를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상황이. 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전원합의체로 갖고 간 다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는 걸로 만약에 12명의 의견이 막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저는 그 부담스러워서 제가 볼 때는 대선 전에 결론 못 낸다고 봅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다 라고 대선 직전에 대선 예를 들면 3일 남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대선 3일 남았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합니다. 땅땅땅 전원합의체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가 됩니까 대법원이 그러면? 대법원 한 거죠. 대선 개입한다고 그러지 당장. 그렇긴 하지만 네. 만약 2심이 유죄였다. 네. 근데 대법원이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했다. 네. 이건 완전 논란이 되죠. 네. 날리는 거니까. 네. 근데 이건 날라가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반드시 후보의 자격을 날리는 것만 그걸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표심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 3일 전에 그래 보세요. 국민의힘의 후보가 한덕수일지 홍준표일지 한동훈일지 모르지만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거봐라 유죄 맞지 않느냐.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 무죄가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순풍에 돛단 듯이 샥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아무도 사법 리스크니 뭐니 얘기 안 하고 지금 그 효과 때문에 사법 리스크 얘기 안 하고 더 이상 이제는 뭐 이재명 명명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오늘도 보세요. 한동훈 홍준표 얘기에 무슨 말끝마다 당신 그러면 이재명 되는 겁니다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은 중도층 여론은 다 이재명이 다 가져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런 쪽 그래서 이게 사법 리스크 공세는 더 이상 먹히지도 않게 된 효과가 선거법 2심 요 무죄인데 이거를 대법원이 이제 차단을 딱 해버리는 거잖아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해버리면.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 거봐라 유죄 맞지 않느냐 이러고 대선 3일 전에 무슨 뒤흔드는 변수가 나왔다고 하고 조선일보 일면에 나고 이렇게 갈 건데
대법원이 그 부담되죠 그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공전할 거예요. 변호사의 생각이 맞겠지만 평론가의 생각. 제가 대법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공전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론 못 낼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 전원 합의체는 소수 의견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탄핵이랑 달리 8대0, 12대0으로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다 같은 판사인데 1심은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2심은 무죄가 나왔고 법원 안에서도 법관에 따라 이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나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거를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피선거권이 날아가는 거면 오히려 침묵했을 거다. 오히려 안 했을 거다. 근데 그거는 부담이 없다고 판단한 걸 거다. 피선거권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3개월은 법에 있는 거고 그리고 계엄 나기 전부터 올해 대선이 있을지도 몰랐던 시점부터 나는 계속 얘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빌드업이 그 법관들의 논리 세계에는 구축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냥 그리고 이제 정치 쪽 평론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재명 리스크는 지지율에 다 반영된 거 아니냐. 모든 리스크는 이미 선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저는 해서 그것이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대선의 결과값을 바꿀까? 뭐 이런 생각이 그거는 결과론적인 것이고 네. 대선의 결과값을 바꾸고 하는 건 결과론적인 것이고 대법원의 처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평가할 때 그래서 물 흘러가게 뒀으면은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뒀으면은 대선 전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든 무슨 뭘 하든 뭘 삶아 먹든 근데 자연스럽게 흘러왔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지금 평가가 다 그렇잖아요. 아주 이례적으로 사건을 가져가서 아주 이례적으로 원래 한 달에 한 번이나 이거 하는 건데 엄청 빨리 한 달에 한 번이나 심리하는 건데 2번 연속 한 다음에 뭐 이러고 있다 라는 게 앞에 붙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박균택 그 판사 출신인가요? 네. 이거 그러므로 무죄이다. 그렇죠.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무죄인데 네. 무죄 결론이 무죄라는 결론을 기한 내에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이재명 변호인단은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것의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그냥 시민 입장에서는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는데 그냥 한 장짜리 실질적인 심리불속행 수준에 별로 다시 재차 검토하지 않은 판결문 한 장이 띡 나가면 그것도 대법원이 자기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 외면한 거 아니냐. 그리고 3개월 주장해놓고 특히 대선 적어도 그러면 그 전에 좀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건 최대한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적 압박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법관들끼리 밥 먹을 때도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거야. 1심 과한데 2심도 좀 이상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빨리 그럼 내가 결단해서 전압해서 한번 세게 토론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결론 내는 그 정도의 매니징은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정치적 의도 부담되겠죠. 부담되지만 그 부담을 회피하지 않겠다 정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제가 너무 좋게 보나? 모든 것을 선의로만 해석하나요 제가? 아니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뭐 음모가 있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일부에서 막 그런 얘기 한다는데 이재명을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사법부가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는데 저는 뭐 그건 불가능하거니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파기 자판이다 이러고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나? 뭐 하여튼 뭐 그럼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되지도 않는 얘기고 그런 게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대법원장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이상한 논란에 휘말릴 수가 있다.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오바를 하는가, 뭐하러 그런 오바를 하는가, 자연스럽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둬도 되는데 그리고 그 전에 법원행정처 통해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뭐 재촉이야 대법원장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633 원칙을 지켜라. 3개월 내에 빨리 끝내라. 그 대법원장의 권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서서 전원합의체를 꼭 내가 나서서 빨리 갖고 가자. 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긴 한데 2심도 사실 꼭 그렇게 다른 사건 다 안 할게요 하고 집중 심리로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문서 전달되고 다 해서 이제 그거 빼고 3개월 안에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3개월 안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죄가 나왔으니까 민주당 지식 와 하지. 그 유죄가 나왔으면 그때부터 조희대가 문제였다, 조희대가 배후에 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오히려 결과값이지. 그러니까 그런 지적은 아니 그럼 2심 때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아니 근데 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할 말이 있다가 중요한 거지. 지금도 할 말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아니 지금은 네. 언론의 대부분의 평가가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633이 선거법에 있고 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취지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할 수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왜 사법부를 흔들고 판사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건데 네. 요거는 당연히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붙은 거잖아요. 이례적인 처신이다라고 언론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건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례적일 때 이례적인 수를 쓰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례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좀 약간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렇게까지 헌법재판소와의 그런 또 사람들 많이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쟁 심리다. 헌법재판소와의 경쟁 심리여서 결국 그래서 이게 이 이례적인 이 행보가 설명이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헌법재판소와의 어떤 존재감 뭐 이런 거에 대한 경쟁 구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법원이 뭐? 근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그 신경전은 그 판결을 할 때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 그거를 위헌 판단을 할 때 그 심사권이 법원에 있냐 헌재에 있냐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긴급조치를 법률에 준한다고 보면 위헌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긴급조치는 조치니까 이게 법률이 아니라고 보면 대법원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결론은 각자 긴급조치가 위헌이다라는 판결 결정을 다 했어요. 근데 아마 사건은 대법원에 먼저 갔는데 결정은 헌재가 먼저 했을걸요. 그게 약간 그럴 때 그래서 그런 신경전이 법리적으로 그래서 약간 논리가 달라요. 그거를 하는 근거가.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이제 뭐 약간 이렇게 해서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냥 뭐 자리 다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관 간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는 그냥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차라리 조희대 원장이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이런 의문은 당연히 저도 이제 김민하 평론가님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감당하겠다는데 그래서 뭐 어떤 야망이 있나 보다. 근데 대법원장은 더 이상 다른 자리에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냥 뭐 이거 하나 내 맘대로 못하냐 이러면 그냥 뭐 범법도 아니고 양승태처럼 야 저 다른 일 하는 사람한테 이거 보고서 써와라고 한다든가 야 김민하 판사 뭐 하는지 보고서 써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기준을 양승태로 놓고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뭐 부적절하진 않고 오히려 저는 부담이 없으니까 용기를 내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돼 버리면 정말 그건 이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을 텐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더라도 또 그게 예를 들면 두 가지 큰 범죄가 무죄가 났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언론에서는 파기 자판했을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1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쓸데없이 분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개 중에서 이거는 맞는데 이게 법리가 틀렸다라고 내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오히려 그런 가능성을 보거든요. 어떤 판사는 두 개 다 문제다. 어떤 판사는 원심이 맞다. 어떤 판사는 A가 문제다. 어떤 판사는 B가 문제다. 이렇게 네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언론에서 아직 분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번 연속 지금 한 거잖아요, 토론을. 그 토론이라고 하는 심리기를. 빨리 또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어차피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모여가지고 쟁점을 대충 확인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써오라고 하겠죠. 요 논리에 근거해서 A안, B안, C안, D안의 입장을 이렇게 좀 써와가지고 뭐 야 연휴 반납해라. 뭐 이제 노동절은 없다. 뭐부터 해가지고 뭐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게 있다. 그래서 뭐 한 5월 둘째 주 안에 내지 않을까? 저는 둘째 주 정도에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 약간 부담되겠죠. 근데 뭐 그렇죠. 네. 그 어느 쪽이 결론이 어느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까? 무죄 확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모르겠는데. 아니 변호사잖아요. 에? 변호사. 아니 변호사보다 성적이 좋은 판사가 1심이랑 2심이 결론이 달랐다고. 12명이 그러니까 12대 0일 수가 없잖아. 이거는 12대 0일 수 없다. 몇 대 몇?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진짜 판단하기 어렵죠. 되게 알 수 없다. 근데 조선일보가 표를 딱 그러는 걸 보니까 12명 중에 10명이 그래도 어쨌든 보수다. 윤석열이 임명했다. 아니 근데 뭐 윤석열 임명하죠. 뭐 그냥 그거는 그렇게까지 저는 어차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에이스라서. 그렇죠. 대법관은 뭐 그렇죠. 뭐 마영주 대법관도 뭐 그냥 임명하는 거고 그냥 뭐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헌재에 비해서 대법관은 일단 기본 실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헌재 재판관은 그렇지는 않다. 헌법재판관은 조금 다른 수를 쓰더라도 시기 질투가 적다. 제가 알기로 법원 안에서 나 대법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헌법재판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배우자는 생각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을 하고 나오는 것과 대법관을 하고 나오는 것 사이에서 물론 김선수 대법관이나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들은 퇴임하고도 변호사를 안 해요. 그럼 이걸 하나 어떠하고 저걸 하면 어떠하리 상관이 없죠. 하지만 그냥 중도다. 대법관 끝나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헌법재판관보다 많이 법니다. 당연히 많이 벌죠. 차이가 크다. 헌법재판관이 뭐 재판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재판 형사재판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니까. 재밌는 거 하는 거 물론 헌법재판이 그 기소유예 사건 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을 좀 다루긴 하죠. 형사 사건을 좀 다루긴 하지만 골치 아픈 뭐 사건보다는 이제 좀 재밌는 게 많잖아요. 헌법재판이 사건 수도 그 저기 법원보단 적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디스인가? 예전에 그 양창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 민법 교수를 하고 원래 판사 출신인데 판사 출신 하다가 서울대 민법 교수를 가고 유명한 책들을 쓰고 논문을 쓰고 대법관이 됐죠. 대법관이 됐는데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한양대 교수로 갔다가 지금 서울대 명예교수인가 하고 있는데 엄청 뭐 빼어난 논문을 많이 쓰고 본인 프라이드가 되게 센데 사건이 가면 안 나온대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교수를 하다가 기계처럼 노예처럼 이 그 사건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그 근육이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간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좀 하는데 법관의 업무는 살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이 생 변호사 출신. 한 번도 판사 안 하고 생 변호사 출신 대법관 된 게 아마 김선수 대법관님밖에 없을걸요. 근데 그분 워낙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그러니까 일 못한다는 얘기가 안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양창수 대법관은 그 원래 판사 출신이고 서울법대고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고 최고 엘리트라고 다 그랬는데 이 속도는 안 나는. 왜냐면 논문 쓰는 거는 훨씬 더 퀄리티 있게 막 해가지고 글을 적게 쓰잖아요. 근데 판결문은 찍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김재영 교수나 뭐 하여튼 지금 또 누구야 누구죠? 오석준이었나? 하여튼 저야 모르죠. 하여튼 지금 대법관 서울대 심리학과 3학년 2학기 때 그만뒀는데 서울법대 교수가 또 이제 대법관이 됐는데
양창수 다음에 뽑을 때 법원에서 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판사 출신 교수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이제 또 이거 일 감당될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표가 한번 이렇게 쭉 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법관 자리는 조금 서로 가고 싶어하는 자리지만 헌법재판관은 좀 취향을 좀 탄다. 그래서 검사 출신들이 헌법재판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도 제가 아는 뒷얘기로 최초의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이 끝나고 그 자리에 후임을 찾는데 안 찾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장 끝나고 나오면 골프 치면서 이제 돈을 엄청 버는데 그렇겠죠. 헌법재판관 6년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무적으로. 그래서 결국 그때 간 게 박한철 재판관이 나중에 소장이 됐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자제분이 없어서. 그분은 헌법재판소를 사랑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자제분이 없으니까 양육의 그 부담이 좀 적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합리적 추론을 해보는 거죠. 진실은 모릅니다. 뭐 그분이 헌법재판을 사랑한 것에 대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도 검사장 끝나고 김앤장에 있다 간 분이에요. 바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취지에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헌법재판소는 한 수 아래다. 노동인권이 살아있다.